반갑습니다. 저는 그 AI 연구에 간사를 맡고 있는 돌핀워크의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AI 연구회에서 기본적으로 지난 6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면서 막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 좋은 강사님들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따라가다가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조금 없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따라가는데 벅찬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보니까 AI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용어라든지 아니면 그 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했기 때문에 다른 강사분들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따라가는 게 조금 벅차지 않았냐. 그래서 저희 박준경 회장님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AI에 대해서 이제 연구회를 하기 전에 중간에 혹시 제 같은 분이 있으시면은 이런 부분에 조금 용어 정리, 개념 정리를 좀 하고 하면은 훨씬 더 AI 학습, 그다음 연구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나누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심화된 과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짚고 넘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자리를 가졌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맡은 세션은 파이썬에 관련된 겁니다. 파이썬이 인공지능 기반 언어로서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왜 파이썬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파이썬은 한 4년 정도 했기 때문에 파이썬에 관련된 것들은 약간 짚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배워야 되거나 한 것들은 파이썬에 대한 어떤 특징을 좀 이해를 하고요. 파이썬의 AI 생태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파이썬이 언제 태어났는지 좀 역사적인 배경에서 좀 짚어봤습니다. 195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렇게 10년대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 일단 1950년도에 57년도 포트란이라는 언어가 생겨났죠. 이건 뭐 아시겠지만 군사적인 그리고 과학 연구에 계산에 많이 이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맨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뭐 베이지, 파스칼, C가 1972년도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법 빠르게 태어났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83년도에 C++이 나왔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 1991년도에 나왔습니다. 올해 32살입니다. 비교적 좀 젊은 나이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언어는 아니다. 그 이후에 95년도에 자바스크립트, PHP가 나왔고 2000년도에 C샵이 나왔습니다.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스케이프를 필두로 해서 월드와이드 웹이 이제 한창 이제 또 시작하는 시대에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도 그때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파이썬의 실행 방식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크게 구분하자면 컴파일러 언어가 있고 인터프리터 언어가 있죠. 특징은 컴파일러 언어 같은 경우에는 코드 전체가 컴파일러, 그러니까 우리가 만라인을 이제 작성을 하면 만라인 전체를 컴파일부터 먼저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컴파일러 언어들은 좀 속도가 좀 빠른 언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언어가 C, 자바, C샵들이 속하고요. 그에 비해서 인터프리터 언어는 만라인을 작성을 했어도 한 라인씩 이렇게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코드 한 라인씩 실행하고 다음 라인 실행하고 그래서
조금 접근성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코딩 처음 입문자들이 보통 많이 접하게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언어가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베이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인기도를 보겠습니다. 이 GitHub라고 하는 거 잘 아시겠지만 그 오픈소스 쪽에서 많은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저장소죠. 그쪽에서 2022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파이썬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제 1위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아무래도 저 웹 개발하는 먹고 사는 이들 때문에 웹 개발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픈소스 진영에서 자바스크립트가 많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은 전문 개발부터 시작해서 교육, 기계 학습, 데이터 과학이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재다능함으로 인해서 2002년 한 해 동안 이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스택 오버플로우입니다. 전 세계적인 프로그래머의 어떤 지식인 같은 것이죠. 여기서도 2022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코딩 입문자, 코딩을 갓 시작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 한 58% 그러니까 10명 중 한 6명이 파이썬을 배우고 싶은 언어로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그만큼 최근에 들어서 훨씬 더 인기도가 높아지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썬은 과학, 통계, 분석, 친화성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밀한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합니다.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하면은 파이썬만 설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다른 설치 없이. 일단 64비트가 넘어간 매우 큰 정수, 80비트도 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정수죠. 몇 회 경을 넘어서 몇 천 경을 넘어서 회까지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수점, 유리수 같은 정밀한 계산. 그러니까 컴퓨터가 일반 점수는 계산하는데 빨리 할 수 있지만 소수점 이하 계산할 때 상당히 느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우 큰 소수점, 유리수 이런 것들을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한 계산이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암호화 그리고 통계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통계 분석을 지원하는 강력한 라이브러리들이 지원이 되죠. 넘파이, 판다스, 사이파이, 매트플로라이브, 사이키런 등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 강력한 라이브러리인데 이 라이브러리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아닙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스킬이 있고 그 스킬을 이용한 라이브러리들, 강력한 라이브러리들이 지원되기 시작한 거죠. 인공지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레임워크도 존재합니다. 그런 라이브러리 위에서 사이키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2010년도 6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1월에 출시했습니다.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파이토치는 조금 늦은 2017년 1월에 나왔죠.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파이썬이 계산 분야, 통계 분야에서 상당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속도가 느립니다.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파이썬의 태생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일단 속도가 느린 것 때문에 이걸 보완해야 되는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이썬이라든지 C래핑 기술 이런 것들이 이용하는데 사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파이썬이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느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컴파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합니다. 그럼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전체 코드를 다 컴파일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빨라집니다. C 언어를 중간으로 이렇게 매개체를 두고 컴파일을 해서 속도가 느린 단점을 좀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티스레드에 취약합니다. 인터프리터 언어기도 하고 처음부터 멀티스레드를 감안하지 않고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멀티스레드 부분이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멀티프로세싱, 병렬 처리,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 개 띄워서 협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처리를 통해서 제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이 많습니다. 인터프리트 언어들이 대부분 메모리 사용량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파이썬의 어떤 특성이고 많은 인터프리트 언어들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변수를 한 가지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트형으로 정수형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문자열형으로 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언어들은 파이썬은 다중형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수형을 썼다가 그 다음에는 또 그다음 스트링형으로 썼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해내기 위해서는 메모리 사용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데이터 관리 구조, 메모리 최적화 방법을 사용해야지 너무 그 메모리를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과학 통계 라이브러리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수치 및 데이터 처리에 파이썬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넘파이 그리고 사이파이, 판다스 이게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넘파이 아이콘 보이시죠? 로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행렬 쪽에 그리고 디멘전 쪽에 이런 쪽에 상당히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공지능을 한다든지 머신러닝이 돌 때 행렬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 행렬에 대한 계산을 상당히 빠르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넘파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함수를 지원하고요. 수치 계산은 아까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빠르게 수치 전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이파이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사이언스의 사이입니다. 사이파이고 그래서 다양한 과학 기술 계산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뭔가 계산해야 되는 미리 먼저 계산하는 어떤 함수들을 C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최적화, 통계 분석, 시도 및 이미지 처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파이썬의 어떤 인터프리터 언어로 이미지 처리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보충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파이썬이 처리하는 데 상당히 속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요. 판다스입니다. 그 다음에 판다스 이것도 아이콘을 보시면은 시리즈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엑셀 같은 엑셀. 판다스는 데이터를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돌릴 때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르고 붙이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게 판다스입니다. 그러니까 판다스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들고 올 수 있지만 엑셀도 바로 들고 와서 각 시트별로도 자르고 붙이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엑셀에서 VB 스크립트를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분석 작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VB 스크립트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어려운데 판다스를 쓰면은 혹시 VB 스크립트에 비해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에 판다스가 상당히 또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처리 과정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숫자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각화해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인공지능을 머신러닝에서 이제 모델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도 시각화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화 도구들도 지원을 하죠. 매트플로라이브가 대표적인 겁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 AI 회장님이 가끔 보여주신데 보면 중간중간에 그래프 나오고 있는 것들이 거의 매트플로라이브를 이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프로그램하지 않고 이것들만 이용을 하면은 상당히 다양한
어떤 시각화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본이라는 것도 많이 쓰는데 이건 매트플로우 라이브를 기반으로 해서 제작했습니다. 매트플로우 라이브가 강력하긴 하지만 조금 사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시각화 도구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에 보완돼서 다양한 어떤 그 시각화 컴포넌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개발 환경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죠. 일반적인 개발 환경 상에서는 파이썬을 직접 설치하는 것들, 그러니까 C#도 마찬가지고 뭐 C도 마찬가지고 컴파일러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파이썬도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python.org, 그러니까 파이썬 재단에 가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쓸 수가 있고요. 또 아나콘다라는 또 패키지 관리 도구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이썬만 설치하면은 그 파이썬은 파이썬 표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판다스라든지 매트플로우 라이브라든지 넘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별도로 또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로워서 나온 프로그램이 패키지 관리자가 아나콘다입니다. 아나콘다만 깔면 다운받아 설치를 하면은 파이썬도 안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치 계산에 유용한 그 라이브러리도 함께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실 때 아나콘다를 통해서 설치하는 그런 교육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어떤 그 설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이썬을 이제 깔면은 이걸 이제 코딩을 해야 되니까 전문 에디터를 써야 되죠. VS 코드라든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아니면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코딩을 할 수 있는 보안 환경들 이런 걸 파이참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걸 가지고 코딩을 하다 보면은 조금 그것도 설치해야 되고 뭐 어떤 건 유료고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파이썬은 대화형 개발 환경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코딩을 할 수 있는 거죠. 코드 작성부터 해서 데이터 분석, 시각화, 문서 작성 이런 것들 한 번에 할 수 있는 어떤 도구, 그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가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실 때 보여주시는 그 도구가 주피터 노트북이고요. 그리고 구글에서도 구글 콜래보레토리라고 하는 또 그 개발 환경을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그 편리하고 쉬운 사용성으로 파이썬을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것은 그 수학 계산 관련된 라이브러리도 중요했지만 이런 대화형 개발 도구들로 인해서 훨씬 더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일단 설치형도 있고요.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 파이썬뿐만이 아니고 R이라는 C++도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C++은 한 번도 주피터 노트북에서 써보진 않았지만 C++는 컴파일러가 하지 않습니까?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C++라든지 R도 주피터 노트북에서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글의 레보레토리 발음이 어려운데 아마 그래서 구글에서도 코랩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사람들이 코랩, 구글 코랩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웹 클라우드 기반의 대화형 환경입니다.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과 호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웹 클라우드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주피터 노트북은 어떤 내가 원하는 그 데스크탑이나 서버나 이런 로컬상에서 보통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웹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그 구글 콜랩은 클라우드상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실행시키는 거나 이 파일이나 이게 백업되어 있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상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징은 주피터 노트북
비해서 넘파이라든지 판다스, 매트플로라이브 등이 기본으로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인스톨 다시 시켜서 내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 데 비해서 구글 콜앱은 기본적으로 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만 하는 되는 편리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구글 드라이브에서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이는 이 프레젠테이션도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든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만 접속할 수 있으면 어디서든지 다 이제 코딩이 가능하고 문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노트북이 내 노트북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게임만 가서도 쓸 수가 있고 다른 어디 가서든지 쓸 수 있는 환경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 환경을 미리 조성 안 해도 쓸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파이썬 교육이라든지 인공지능 교육에 있어서 구글 콜랩을 많이 쓸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의 큰 단점도 있습니다. 사용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아마 12시간 정도 되면 세션이 완료가 돼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할 건데, 그러니까 뭔가 좀 큰 작업을 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학습을 시키는데 한 13시간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은 못 쓴 거죠. 중간에 딱 끊겨서 더 이상 못 돌아가요. 아마 이건 우리가 그 컴퓨팅 파워, 컴퓨팅 자원을 내 로컬을 쓰는 게 아니고 구글의 자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용 시간의 제한 뭐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유료를 쓰면 됩니다. 구글 콜앱에 유료가 있어서 유료를 쓰면은 GPU도 좀 성능적으로 달고 메모리도 느리고 사용 시간도 느리고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작은 어떤 그 테스트 아니면 학습용으로 상당히 적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파이썬은 왜 머신러닝에 기반이 되었나? 일단 배우기 쉽다는 겁니다. 파이썬의 구조가 코딩 어떤 언어적 구조라든지 코딩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단순하고 일단 가독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부분에서 다른 언어에 비해서 상당히 가독성이 높아서 빨리 이제 습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프리트 언어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아무래도 닫아놓고 돌리고 에러 나면 디버깅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디버깅 하다가 우리 다분히 어떤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비해서 인터프리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피터 노트북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빠르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단순하고 쉽고 가독성 높고 빨리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게 지구상에 있는 과학자, 공학자, 통계 전문가들이 코딩을 익히는 데 시간이 상당히 줄여집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코딩을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은, 엔지니어들은 개발의 목적을 두지 않고 빠르게 실행해서 빠르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이 목적이기 때문에 파이썬은 상당히 적합한 언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인공지능 개발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이라든지 구글 콜앱 같은 대화형 컴퓨팅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뭔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고요. 넘파이, 판다스, 사이파이, 매트플로라이브 이거 위에도 상당히 많은 강력한 수학 통계 라이브러리들이 무료로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플로라이브라든지 넘파이, 판다스만 쓰면은 인공지능 사스라든지 인공지능이 아니고 통계 분석의 사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매트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료지 않습니까? 유료 버전인데 이걸 쓰고 싶어도 집에서 쓰고 싶어도 라이센스를 비싼 비용으로 사서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난한 유무자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파이썬만 알면은
놈파이, 판다스, 매트플로라이브 뭐 이런 것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뭐 통계 전문가, 연구가 뭐 과학자들이 상당히 좋아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파이썬만 쓰면은 이게 다 무료래. 참고로 매트플로라이브가 아니고 매트라이브라고 하는 그 유료 상품이 최근에는 조금 그 판매가 저조해서 시들시들하다 파이썬 덕분에 라는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사용자층과 커뮤니티로 인해서 많은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통계적으로 그 사용자층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파이썬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파이썬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도 많아진 거고요. 그리고 질문도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쓰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전 세계 지구인들, 그 과학자들, 개발자들이 질문하는 것들 또 만들어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파이썬은 이런 면에서 사용자층까지 넓기 때문에 그리고 쉽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좀 뭐랄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어난 전문가 사용자, 저희에서 전문가는 엔지니어 들이겠죠. 사용자들이 이제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머신러닝 관련된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텐서프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썬은 느리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느린 단점을 또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서플로우가 파이썬을 지원을 하지만 전부 파이썬으로 만들어지는 언어가 아닙니다. 핵심적인 계산 이런 거는 파이썬이 좀 느리기 때문에 C로 만들어진 핵심 모듈들을 써서 텐서플로우가 돌아가는 거죠. 계산은 확실히 C가 빠릅니다. 그래서 계산 기능은 텐서플로우 내에 핵심적인 부분,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C로 만들어져 있고요. 넘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내장된 거, 뭐 이런 것도 C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겠지만 텐서플로우나 넘파이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그런 결과를 도출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요하는 라이브러리를 직접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을 C라든지 컴파일이라든지 이렇게 변환해 주는 어떤 기능을 가진 그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그 컴파일러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통해서 컴파일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 래핑이 아니라 파이썬에서는 파이썬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C로 만들어진 것도 부를 수가 있어서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누린 속도를 보완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계산 기능, 빠른 접근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머신러닝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지금 이 앞에는 보이는 이 화면은 제가 머신러닝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나눠봤습니다. 이렇게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워크플로우 제가 아마 이게 일반적인 워크플로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공지능 뇌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능에 해당되는 게 우리 쉽게 설명을 하면 모델이 아마 지능에 해당될 겁니다.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겠죠.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준비해야 됩니다. 일단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는데 데이터라는 게 딱 정형화된 데이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학습을 시키려고 하면은 기존에 엑셀로 된 데이터도 있을 수가 있고요. 텍스트로 된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학습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전처리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A, B, C 필드만 쓰고 D, E 필드는 안 쓸래. 안 그러면 A와 C 필드를 연산을 해서 D 필드로 만들고 이걸 쓸래.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공하고 전처리한 결과 이걸 가지고 이제 학습시킬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역할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다스라든지 넘파이, 사이클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고해상도 이미지를 때려 넣으면 학습하는 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겠죠. 그래서 이미지도 자르고 줄이고 또 어떨 때는 또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야 되고 이런 걸 해야지만 학습하는 데 용이해지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는 라이브러리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이클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전처리 작업까지 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습하기 좋게끔 다듬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게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습할 때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델을 학습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필드를 주겠어. 그럼 넌 이런 걸 만들어내야 돼.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에 어떤 그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필드들이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걸 가지고는 학습해 하는 것들 이제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모양을 만들어주는 단계인데 이 모양은 텐서플로우에서 만듭니다. 아니면 파이토치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전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판다스라든지 넘파이라든지 사이클런이라든지 이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 먹기 좋게 다 잘라서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라든지 이 프레임워크에 이제 만들어주는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값들이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처리해줘 라고 한 게 모델의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습시켜야 됩니다. 아까 이제 준비해 놓았던 그 전처리 과정에서 준비한 어떤 학습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모델 모양도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밀어주기도 합니다. 이제 그 과정이 데이터 학습 과정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먹기 좋게끔 잘라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떤 게 들어갈 거야라고 이제 그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습에 들어가게 됩니다. 텐서플로우에 자 이제 학습 시작하면은 텐서플로우가 이제 그거 갖고 막 학습을 할 거 아닙니까? 막 자기 내부에서 뭔가 할 겁니다. 그러다가 한 빠르면 10분, 20분, 느리면 며칠 동안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딱 나온 게 모델이죠.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생긴 거죠. 이제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파라미터 데이터만 이제 주면은 이거의 값은 15일 가능성이 98%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모델을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전처리는 보통 파이썬에 있는 판다스라는 넘파이, 사이클럼, 기타 등등 그 전처리할 수 있는 통계 분야에서 제공되는 그걸로 보통 전처리를 하고요. 이후에 모양을 만든다든지 데이터 학습을 한다든지 나중에 모델을 이용하는 단계에서도 그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이용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을 거치면은 우리가 이제 인공적인 맵을 얻게 되는 거죠. 네, 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인공지능 개발을 파이썬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텐서플로우에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개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C#으로도 만들 수 있고 C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코딩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고 빠르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파이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상당히 어렵거든요. 파이썬은 되게 편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코딩 전문가가 될 게 아닐 것 같으면은 파이썬이라는 이런 쉬운 언어를 통해서 이용하면 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지구상에 무수한 과학자들, 엔지니어들이 파이썬에 열광을 하면서 이렇게 몰려들게 됩니다. 이제 시장 생태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파이썬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과정상 뭐 제가 부족했거나 하는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OP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OP 오리엔티드 이게 객체 지향이지 않습니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예,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오리엔티드. 예 프로그래밍 방법이죠. 객체 지향 방법이죠. 대표님께 그 C++부터 이렇게 저 나오기 시작했죠. C#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어떤 언어들은 대부분 다 객체 지향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상속 개념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거죠. 처음에는 OP 프로그램 할 때 제가 처음에 C를 쓰다가 OP로 이제 넘어왔는데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OP라고 하면 상당히 개념 정립이 대부분 다 잘 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파이썬도 OP를 지원하고요. 최근에 자바스크립트도 지원합니다. 예. 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이걸 제가 그랬다고 얘기하면은 안 믿으실 분. 믿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좀 이런 좀 안 믿기는 그 자체를 얘기하려고요. 제가 할게 아니고요. 미드저니 생성 이미지 생성 AI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것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지각이 변동 바뀌고 있는 순간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뭐가 알아야 되느냐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감을 잡으라고 하잖아요. 가을 때서 감 잡는 게 아니고 그죠? 감을 잡아야 된다고. 감이란 뭡니까? 개념? 개념은 좀 더 학문적인 용어라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또 어떻게 얘기할까요? 단어. 적당한 단어 생각하시는 분. 느낌. 그거 느낌 느낌 뭐겠고 윤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웃라인.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가 이메일 요새는 아웃룩 쓰거든요. 뭐 아웃룩이나 아웃라인이라는 거. 그죠? 근데 저기서 저런 아이디어를 저걸 봤을 때 저 이미지 컷을 작게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저 이미지를 만들려고 기획했던 사람 머릿속에 뭐가 떴을까요? 전반적인 기획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우연히 하다고 생각 만들었을까?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 좀 얘기를 조금은 할까 합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그런 저런 부분들은 좀 뭐 할 게 참 많은데요. 왜 이렇게 자꾸 이러고 나? 네. 이게 뭐로 갔어? 앞에 우리 저 강사님이 강의해 주신 중에 포랩도 있고 주피터 노트북도 있지 않습니까? 주피터 노트북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시사하기 전에 그냥 비도 오고 비가 오면 우리 이거 굳이 저는 좀 그래 보니까 저는 무슨 비가 오면 심수봉 씨 아시죠? 비가 오면 생각이 나는 파전 막걸리 아니고 왠지 노래 한번 하시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막걸리 저녁 디플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게요.
앞에서 파이썬 친구 했고요. 저는 초간단 인공지능 교육이 해야 되는데요. 교육은 아니고 이해를 어떻게 윤곽을 합시다. 그 밑에 AI 연구의 하반기 운동방에 대해서 좀 디스커션 이 토요일 좀 하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뒤에 좀 일찍 제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사실은 저 3번 부분에 AI 연구의 산업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타이틀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했는데 인공지능 교육이라기보다는 이해라고 얘기 드렸고 제가 지난 하반기에 제조 AI 머신러닝 교육을 8시간 만에 하라고 해요. 사실 오늘도 엄청 고민했거든요. 1시간 만에 어떻게 인공지능을 다 하노? 뭘 전달할까? 여러 가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기서 디지털 체험 교육을 여기서 2달 동안 했습니다. 그때 왔었던 교육생들을 잡아서 담배 중학교 2학년하고 담배 같이 마시면서 처음에 머리 내렸잖아요. 머리 지근하면서 담배가 치러져 있고 안에 돌아 뭐 해가지고 일단은 컸어요. 담배를 3번 같이 피우고 4번째부터 조금씩 물어봤어요. 교육을 어떻게 하면 너가 좋겠노? 내 교실 들어가서 보니까 다들 엉뚱하냐고 퍼지더라. 와 그럴까?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들었던 얘기가 윤곽입니다. 개념도 아니고 윤곽입니다. 무슨 윤곽이냐? 이걸 하면서 이걸 윤곽을 하고 보면은 그 친구들 몰려가서 뭘 하고 싶어 하느냐면은 그 가정 속에 하는 가정만 알면은 요즘 인터넷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 파이썬 제대로 공부한 적 없어요. 저 30년 전에 C 교육 마지막으로 하고 지금까지 파이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에 강사님이 했으니까 라이브러리 깔지 않습니까? 라이브러리 까는데 그 추적기가 쭉 들어가면은 그 소스코드 있지 않습니까? 세계 제일 전문가들이 해놔 라이브러리 소스코드 내가 보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이해가 다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머신러닝. 이 코드를 돌리니까 이게 뭐래? 요건 X값이고 Y값이구나. 지금부터 계속 얘기할게. X값하고 Y값을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윤곽을 잡으려고 합니다. 윤곽이 잡히지 않으면서 지역적인 하나를 안들 소용없고요. 요즘 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생성형 애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요. 제가 옛날에 저 인공지능 교육하기 위해서 막 짜놨던 거 다 무시하고 새로 물어봐가지고 요약해가 올려놓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흐름을 알고 나면은 그 중간 거는 다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실제 보니까요. 제대로 하는 애들은 정규과정 안 들어갑니다. 왜? 나오는데 어찌 쓰다고 다 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뭐 다 하시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 머신러닝 있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다. 머신러닝은 알고리즘이 뭐 슬랭 핵이, 러시드 핵이, 스포트 벡터 머신 쭉 있는데요. 저것들은 그야말로 머신러닝이고 밑에 딥러닝은 신경망에 그러면은 우리 뇌의 구조를 못 따서 학습하는 거. 뇌의 구조는 뭘까요? 우리 기억력을 상상을 해봅시다. 기억력을 할 때는 우리 기억력은 스냅샷처럼 팍 찍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요소 픽처라 그러죠. 특징을 넣어놨다가 다시 기억을 끄잡으면 되면 끄잡으면 됩니다. 요때 요소에 기억도에 있는 메모리를 뉴런이라고 얘기하는 최고의 인공지능에서 딥러닝에서 얘기하는 최고 발달의 신경 조직입니다. GPT 3.0이 4년 전에 나왔을 때 기술 FT에 보면은 파라메타, 우리 강사님 또 파라메타가 1750여 개의 파라메타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때 1750여 개를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뇌의 기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소재, 메모리 소재, 뉴런을 이게 1755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머리 내에는 몇 개가 있냐면 1000억 개에서 1조 개의 뉴런이 있다고들 합니다. 정확히 밝혀진 거 없고요. 그럼 그거보다 좀 많겠죠. 그런데 3.0 이후에 보면 1755개가 아니라 뭐 2배 치겠죠. 그래서 요즘에서 제가 이제 감안한 건 오늘 실제 뭐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라지 랭귀지 모델 또는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1755개랍니다.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앉았는데 이 구조를 대충 안다 그러면 뺏어 쓰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매뉴얼 같은 거 오징어 다 들어있거든요. 저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뭐냐 우리 저 이접학에서 오신 분들 계시는데 카티아 있지 않습니까? 카티아 또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너무 어렵게 설명했다고 뭐라 하던데 그래서 카티아에서 어떤 그 모델에서 특징을 추출해가지고 그걸 이제 로봇 프로그램, 로봇 시뮬레이션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설마 이것도 되겠어? 제가 스물구가 되게 내줘야 다 그런 것도 이용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나중에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보여드린 건 저 주피터 노트북의 슬라이드 모드입니다. 참고로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기계가 스스로 지 스스로 학습한다 하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이라는데 오늘 머신러닝에 대해서 말로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 머신러닝을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끝까지 한번 돌려보시고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신 분이 있는지 한번 어디에 타겟팅을 해야 될지 몰라서 못 줍니다. 한번 만들어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빼고 그 다음에 저기 빼고 오케이.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저렇게 하지 말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딥러닝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그 딥러닝은 많은 양의 데이터, 딥러닝이라고 가지고 어떤 되게 딥스이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인공신경망 구조를 본단 모델을 쓰는 거다. 텐스플로 아까 우리 앞에서 텐스플로 얘기했고 파이터치 얘기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모델을 썼을 때 딥러닝이라고 그러고요. 머신러닝과 딥러닝 차이는 아까 금방 얘기도 안 드렸지 않습니까?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가 학습을 해서 X값과 Y값을 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함수를 찾는 거라고 얘기를 쉽게 할게요. 딥러닝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인공신경망 같은 뉴런을 이용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하면 머신러닝 안에 슈퍼바이드 러닝, 지도학습이라는데 지도학습은 딴 거 없고요. 우리가 저 X값에 고양이 바둑이 있으면은 요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바둑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저거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은 고양이를 특징을 전부 다 디스크립션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고양이를 했는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용어나 숙제를 못 풀었었어요. 알다시피 알파고 이후에 머신러닝 기법해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고양이의 사진을 천장을 넣고 라벨 값으로 이거는 고양이다. 거기서 특징 추출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인공지능 모델이거든요. 그걸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습을 이렇게 시키고 나중에 아웃풋으로 라벨을 찾는 거잖아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캐스팅 부품인데요. 두 가지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데 하나는 이 이미지 폴더에는 합격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이미지 합격 이미지 다 잡아놓고요. 불량은 불량 이미지 다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학습을 시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놓고 그 학습된 노력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보통 합니다. 요즘 GPT 때문에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모델이에요. 김간의 트레인드 모델 요거거든요. 인공지능에서 만드는 모델에다가 새로운 이미지를 주니까 니는 불합격이야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요 이미지를 아까 제가 말했지만 우리 뇌에 우리가 기억을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시냅사시 아니고 요소의 특징을 조합해서 다시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니까 달리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unsupervised learning. 요거는 이제 Y값이 없어요. 라벨 값이 없어요. 주어진 X 데이터만 가지고 분류치기를 합니다.
아주 쉽게 보시는 것처럼 컬러를 분류한다든지 행상의 행상을 뭐 크기를 분류한다든지 이런 식이겠죠. 그죠? 뭐 요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앞에 슈퍼바이드 러닝은 인풋 데이터에다가 애노테이션이라고 라벨 값을 줍니다. 오늘 오전에도 애노테이션하고 막 얘기를 좀 했었지만, 그래서 그 학습을 돌려서 애척하기로 이거는 사과네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비지도 학습은 요것처럼 사과와 바나나와 뭐 저기 하나가 뭐지? 복숭아? 복숭아겠네. 복숭아를 지가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 현장에 컨베이어를 타고 물류가 헐렁을 들어오는데 거기 종류가 너무 많아. 그럴 때는 저런 식으로 학습하면 되겠죠. 해가지고 복숭아는 복숭아대로 분류하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라벨이 있으면 라벨로 하는 게 제일 더 좋겠죠. 그래서 머신러닝 하는 프로세스는 앞에서도 얘기드렸지만 데이터 로딩하고 프리프로세싱 전처리를 하는 거죠. 전처리하고 여기 꼭 해야 될 게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데 특징을 가집니다. 특징이라는 거는 사람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똑같은 건데 얘는 소멸되고 내가 관점 있는 거 맞지만 저는 그 특징을 분류를 잘 해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레이너 모델 해가지고 모델이 생성되면 앞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주면은 지가 이건 뭐야 하고 라벨을 두는 그런 행위입니다. 좀 더 크게 보면은 우리 제조 현장에서 왜 잘 안 될까 해서 보니까 결국은 인풋 데이터이더라. 인풋 데이터가 과연 뭐길래? 인풋 데이터 인공지능 측면에서 보면은 뭐 사실 인풋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CNC 절삭 가공이다, 용접이다, 단조다, 캐스팅이다 하면은 거기마다의 틀리겠죠. 다 내용이. 그런데 인공지능 전문하신 분들은 제조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얘기해주면 열심히 들으면 다 알 것 같죠. 근데 랩에 들어가면은 한 번 들으면 있다 보면 다 까먹죠. 이해를 잘 못하죠. 그러다가 계속 또 물어보려고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꽁꽁댔다가 어떡합니까? 답은 뻔하죠. 인공지능이라는 가상의 모델 안에 내가 우야욱 잡아나가서 아픔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얘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도 막 써가면서 막 얘기하니까 현장 사람들이 뭐이 뭔지 뭘 질문하기로 해서 알아서 하겠죠. 저 부분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딥러닝을 쓸 건지 디시전 트리 쓸 건지 스포트 벡터 무엇을 쓸 건지 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펑션은 인공지능 모델을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머신러닝이 뭐냐? 아주 쉽게 요거는 제가 지난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식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함수 기준을 해볼게요. y는 2x 플러스 2라는 가정을 두고 x 값을 1로 주면은 2는 4가 되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y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때까지 산출한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 모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은 x 값과 y 값, y 값은 아까 라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풋 값이고, 그래서 이 함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왜? 다시 써놓고요. 요거 같으면은 쭉 줘가지고 이걸 찾아낸 겁니다. 요 찾아낸 함수에다가 새로운 값을 주는 겁니다. 주면은 지가 21이다, 30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33년 전에 뭘 했냐면요. 제가 중장비 회사에 있었거든요. 중장비에 우리 엔지니어들이 굴삭기에 엔진이 몇 마력짜리인데 선의 성능의 RPM이 이제 굴삭기 하면 선해야 되니까 선의 성능의 RPM이 있는데 거기는 스윙 기어라고 있어요. 스윙 기어하고 힘하고 또는 트랙이 주행을 하는데 이 주행할 때 트랙 모터가 뭐가 들어가고 하는 것들인데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엔지니어들은 예를 들어서 히타치에서 만든 굴삭기가 엔진이 뭔데 주행 성능의 트랙 모터를 못 쓰고 못 쓸 때 대충 놓으면 값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살짝 틀리는 부분들은 이거는 아마도 어떻게 해서 그럴 거다라는 추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쉽게 말해서 추론 모델을 가설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풀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 뭘 했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카탈로그 보면 그런 스펙들, 자동차 쓰면 스펙이 있듯이 그걸 데이터베이스 시켜가지고 필요하면은 엑소가지고 그래프를 쭉 올려주는데 거기서 이제 뭘 주었냐면은 그래프가 찍혀 있었던 이게 평균 선이 놓으면은 전반적으로 엔진이 10마력 올라가고 100마력 올라감으로 따라서 수기아나 트랙모터의 파워가 어느 정도 가야 된다는 게 논리가 이미 서 있더라고요. 지금 인공지능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화 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데이터만 가지고 함수를 찾아내려는 것도 굉장히 애먹었거든요. 근데 요걸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만 해가지고 저 함수를 잡아내겠네 라고 생각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35년 전에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머신러닝을 아주 간단하게 선행회기로 실제 해보는 걸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풋 데이터는 1차원 데이터. 아까 뭐 우리 간단히 얘기하시면서 행렬 뭐 하고 얘기했는데 1차원 데이터 가지고 할 겁니다. 할 거고 여기서 아까 뭐 라이브러리 이제 아마 얘기 넘파이를 기본적으로 쓰고요. 텐스플로 쓰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쓰는 데이터는 제가 임의로 이렇게 줬습니다. 1차원 데이터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에가 X에 해당되는 매핑되는 게 -1은 -3호라고 매칭입니다. 이걸 쭉 분석하면서 중간에 함수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크 모델 해놨는데 펑션을 계산하면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은요 텐스플로를 아시면 텐스플로에서 요거는 얼마나 주면 좋겠고 해서 얼마 주고 하는 규약 조건입니다. 텐스플로에 지가 잘 돌리기 위해서 어느 레인지의 값을 주면은 나는 더 잘 돌릴 수 하는 건데 그것까지 지금 오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고 없는 거고요. 그러면 텐스플로 써서 모델을 이렇게 놨습니다. 텐스플로 케라스 모델 세컨스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하나, 둘, 세 개 있는데요. 요게 위에 하나가 뉴런의 한 큰 카테고리고 그 다음에 8은 그걸 또다시 8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피처 익스트랙션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랑 리니어 선행 얘기니까 그렇게 적고요. 그래서 피팅을 합니다. 그래서 피팅을 한다는 소리는 제가 뭐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강의할 때는 그냥 내 몸에 옷이 맞는지 피트 모델처럼 옷 맞는 거 하면 좀 크면은 얼마나 내 몸하고 크는지 그걸 분석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옷을 여러 번 입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나중에 점검하는 방법이 로스 펑션이라고 했는데 또는 코스트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안 나오나? 네. 여기는 러닝 레이트 0.01로 하고 뭐 오티마이저 뭐 쓰고 있는데 아까 쭉 돌리면은 여기에서 로스 펑션을 민스퀘어 에러라고 하는 요 함수를 가지고 맞춰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미 y 값을 줬잖아요. y 값을 줬는데 컴퓨터가 무작위로 x 값을 가지고 y 값을 지가 만들어서 어떤 중간에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임의의 값을 줍니다. 그런데 그 임의의 값을 해가 계산하다 보니까 거기 10이 나오는데 실제 내가 준 y 값은 1이다 그러면은 9가 차이 나잖아요. 요걸 줄여가는 거거든요. 인공지능 학습한다는 게. 그게 피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스 값은 손실함수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하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에 쓸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모델에 따라서 어떤 로스 값을 쓰는지 선택하고 하는 것들이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 코드는 실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기 위해서 잠깐 했던 거고요. 근데 실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게 맞다는 식이 된다 그러면은 학습 모델을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쭉 해가지고 저걸 저장하고 뭐 배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전부 저장을 하고 불러서 다시 새로운 값으로 여기서 이제 저장한 값을 다시 이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여기서 새로운 값을 이제 줍니다. 주니까 9를 주면 아까 2x 플러스 2였던가? 마이너스 1이었던가 모르고 마이너스 1이겠네? 2x 마이너스 1이니까 9를 주니까 그 함수면은 2, 9, 18에 17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보니까 16.999 거의 뭐 분사값으로 17이 됩니다. 그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자, 여기서 틀려질 부분들 뭐가 있느냐면요. 요걸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꺼버리고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주피트 노트북인데요. 이 쉘을 아까 인터프리트로 얘기하셨습니까? 이 쉘을 실행한 겁니다. numpy, matplotlib, tensorflow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x 값으로 아까 요 데이터 줬습니다. 요걸 주면은 y 값과 x 값을 중간에 함수를 잡아내는 이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데이터를 이렇게 줬고요. 이제 데이터를 아까 저렇게 주는 거는요. 텐서플로우가 저렇게 요구를 해요. 내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텐서플로우가 요구를 해요. 텐서플로우가 요구하는 스펙을 적어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었고요. 모델을 실행하고요. 그 다음 피팅을 학습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학습하는 게 뭐죠? 쭉 하니까 지금 막 돌아가네요. 돌아가는데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잘못됐네. 로스 값이 남으로 들네. 이거 뭐 어디서 제가 실행을 하나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실행. 다음 돌려볼게요. 갑자기 왜 이리 들어오네. 로스 값에 보면은 굉장히 오늘 성능이 안 좋네요. 지 맘대로네. 나중에는 이게 또 좋아져네. 이게 뭐 이해를 못하겠네. 어쨌든 뭐 로스 값으로 하는데 로스 값이 굉장히 좀 좋다는 거 얘기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시각화한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까 사실 이 부분들은 요겁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요거 보면은 로스 값이 처음에는 막 돌릴 때는 굉장히 뱅글뱅글 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제로 수준에 왔죠. 학습이 너무 잘 된 거고요. 그 했던 거 보려니까 이거는 이겁니다. 아주 선행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좌표, 이 함수를 2x 마이너스 1인가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함수가 2x 마이너스 1인데 요때 이제 새로운 값은 2하고 4하고 4에 3을 주면은 요때 요 값을 잡아내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미지도 같고요. 모든 거 다 요겁니다. 챗GPT에서 얘기하는 뭐죠? 챗GPT 자연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만들었고요. 학습을 이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고 제가 여기서 dir 해가지고 때려봤습니다. 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벌써 5시 15분이네요. 린, 레그, 모델 H5 하고 이제 됩니다. 이 H5는 가중치하고 여타한 조건들을 그냥 몽창 다 따려 넣은 거고요. 저걸 라이트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중치하고 필요한 것만 빼서 쓰면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이걸 또다시 불러옵니다. 여기서 아까 린 모델이라는 것을 마이 모델 네임으로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새로운 값을 애초 9를 주니까 아까 요게 로스 값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아까 이 앞에서 제가 돌려봤을 때는 16.9 9인데 이거 바로 17이 떨어지네요. 요거 같은 거는 거의 퍼펙트하니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만 못하니까 이 여러 값의 값을 줬습니다. 거의 빡빡 떨어지네요. 38.999 거의 정확하네요. 요 부분들이 CNN 이미지를 할 때도 똑같은 거고요. RNN이나 자연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전처리를 아직 하지 스태틱하니까 데이터 전처리를 하지 않았죠. 근데 데이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저걸 텐서플로우나 파이터치가 원하는 데이터 인풋 데이터 포맷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스칼라든 행렬 어떤 벡터든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팅하죠. 피팅을 나오니까 그 다음 세이브 해야 되죠. 왜? 다음에 써야 되니까. 그래가 세이브 한번 들어가서 새로운 값을 주니까 법이 나오네. 근데 챗GPT 같은 거는 요 분야가 요거는 숫자만 했는데 챗GPT는 우리 일상의 모든
데이터를 다 들어가 앉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네요. 요거는 챗GPT와 같은 순환 회계망, 순환 신경망 때문에 좀 얘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 예가 좀 더 익사이팅한 예가 뭐 있을까 하니까 삼성전자 주가 예측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주가에 해야 설명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순환 신경망은 요겁니다. 주가는 날짜별로 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는 X값과 Y값 어떻게 분류하면요. 내가 윈도우 사이즈를 보통 가는데 윈도우 사이즈 3으로 잡으면은 3, 지금부터 오늘 며칠이죠? 11일이니까 11, 12, 13 잡고 14일째 값을 Y값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분류치기를 합니다. 아까 X값을 인위적으로 X값을 보고 밑에 잡았지 않습니까? 이건 타임 시리즈 데이터니까 윈도우 사이즈를 10으로 하면은 11일간을 잡고 12일째 값을 Y값으로 잡습니다. 그래가 돌립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것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RNN이라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처음에 돌렸던 그 결과값을 지한테 또다시 임팩트를 줍니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도 사실 시간의 축을 따라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그죠? I love you 하면은 I love you 다음에 love 조건을 you 하면 you가 노는 순서적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노는 가장 한번은 거는 앞에서 I love you에 놓아졌던 결과치를 가지고 또다시 다음 뭐라 그러죠? 다음에 레이어에 인풋값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산했던 걸 주는데 지금까지 모든 프로그램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은 그냥 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골프 치면서 맨날 드라이버는 지금 무조건 앞으로 공격 앞으로만 하잖아요. 골프 치실지 앞에 쭉 드라이버 치는데 잘 갔어요. 욕심이 생겨. 에이밍 할 때 어떡하죠? 뒤로 한번 물러나지 않습니까? 요 뒤에 물러난 부분들이 요까지 왔던 학습을 값의 결과를 가지고 뒤에서 또다시 앞으로 방향을 보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앞에 그 메모리 됐던 그 데이터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는 앞에 이 데이터는 팩터가 그리 커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팩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실제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 컴퓨터 자원도 많이 뺏고 있어요. 그래서 농계 LSTM이라고 하는데 Long and Short-term 그 학습한 게 그 뒤에 있는 것과 최근에 했던 것들을 적절히 가중치를 계산해서 다음에 오는 데이터를 추정하는 게 LSTM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간단히 볼 거는요. 제가 한번 읽어봐서 삼성전자인데 18년 5월 4일에서 22년 9월 21일까지 그 인터넷에 데이터를 받을 거예요. 이게 좀 잠깐. 이제 안 보시겠네. 여기 보면요. 날짜가 좀 노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뭘 했냐면요. 오픈가, 고가, 저가, 종가를 가지고, 주가 예측하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했냐면은, 10일간의 X값을 오픈가, 고가, 저가를 가지고, Y값은 종가를 그 다음날 종가를 Y값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들입니다. 자, 여기서도 X값, Y값을 분류를 그렇게 했습니다. 데이터 준비하는 거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제 아까 여기 했지 않습니까? DF, 요거는 판다스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데이터 프레임, X값으로, 요걸 보니까 가로, 사각가로고 두 개니까 2차원 행렬 데이터네요. 오픈가, 하이가, 로우가, 골프수고,
실제는 Y 값으로는 이거는 지금 아니다 저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상하네. 요거는 참 정교화 시키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요 밑에 보면 윈도우 사이즈 10으로 주면은 11치를 X 값을 주고 11일차의 것을 Y 값을 준다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보통 훈련 데이터는 70%, 30%는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 데이터를 하고 그 훈련되어 있는 AI 학습 모델을 30% 가지고 또다시 검증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분류해서 학습할 거고요. 그 모델 피팅 돌리는 거고요. 역시 이것도 돌려보니까요. 로스 밸류가 0.01호가 나오는데 사실은 요거는 지금 앞에서 돌리니까 민스퀘어 MSE로 가지고 로직함으로 손실 함수를 썼는데 손실 함수가 0.001호는 엄청난 정도를 자랑하는데요. 그러면은 주가가 얼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실제 학습 모델로 예측을 하기는 한번 해본 겁니다. 하니까 여기 이런 겁니다. 실제 이 데이터는 9월 22일까지 아까 했는데 23일 데이터를 예측한 거거든요. 실제 해보니까 종가가 54,200원인데 얘가 담는 거는 57,063원. 삼성전자 저 정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AIoT 얘기하자니까 현장에서 먼저 시그널 데이터 노는 거 똑같습니다. 단지 요거는 주식 데이터니까 이상치라는 범위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상치만 걸려면 이 알고리즘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필요하면은 그냥 쓱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그냥 뭐 시간 관계상 리스타트 올인데요. 막 돌아가고 있네요. 여기 있구나. 여기는 로스 값으로 MSE 들렸는데 요 값이 지금 오늘 좀 춥춥하고 비도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노네요. 네? 이게 이제 0.01로 노네. 이게 어떤 데는 돌려보면요. 특히 이제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는 그때 돌리는데 쟤도 기분이 있는가 봐요. 기분 좋으면은 잘 얘기하고요. 근데 저 하다가 또 느끼는데요. 지금 여기 메모리상 있지 않습니까? 저게 좀 더 올려야 되겠어. 그냥 생각 없이 저 시야를 한번 딱 돌리니까 저 바탕 위에서 또다시 학습을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지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니까 빨간 거는 리얼이고 파란색은 컴퓨터가 예측한 겁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AIoT 할 때 시그널 막 넣지 않습니까? 시그널 넣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상치 있지 않습니까? 이상치를 분명히 품질이나 설비에 이상을 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만 잡아내죠. 그 부분만 잡아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비주도 학습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난 뭔지 몰라. 그거만 뭐 비주도 학습 때리고 그럼 분류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분류 중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분류는 설비에 데미지 많이 주는 거다. 디파인만 하면 됩니다. 아까 이상치에 대해서 X값이 없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쪽입니다. 컴퓨터 비전은 행렬될 때 3차원이죠. X, Y, 뎁스는 칼라죠. 앞서 얘기한 2차원, 3차원. 이것 또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가 원하는 포맷이거든요. 근데 이미지는 차원을 걱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잡으면 되겠죠. 걱정해야 될 게 노이즈겠죠. 이미지 자체가 얼마나
나타나냐? 그죠? 뭐 그런 얘기일 거예요. 돌린다. 이거 와 있네. 좋은다 선생님. 네, 요거는 이게 좀 화면이 좀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예. 컴퓨터 비전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컴퓨터 비전이 쉽게 말해서 머신 비전이라고 용어를 해줍니다. 머신 비전은 뭐 하는 거냐 하니까 척정하는 거 생각하십니다. 척정. 현장에 뭐 제품을 갖고 놓는 것들을 척정하는 게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접촉식 척정과 비접촉식 접촉하는 특징. 접촉식 척정기기는 3차원 척정기 아시죠? 물건 행상 넣어놓고 찍 두드려서 3차원 행상을 잡아내고, 비접촉식은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행상 크기를 아는 겁니다. 두 가지 차이점은 비접촉식은 빠르죠. 접촉식은 굉장히 늦습니다. 그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실제 차원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동차 부품 중에 뭐가 있냐면은, 타이밍 벨트가 요즘은 거의가 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체인이 있다 그러면은 스프라켓이 있겠죠. 그 스프라켓을 유리깎이는 한두 개 들어놓는다고, 유리깎이는 무리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분말 압축 공법이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밀가루, 쇠를 밀가루처럼 해가지고, 털에 넣어가지고, 붕어빵 찍듯 팍 찍읍니다. 그래가지고 쭉 그라이너만 찍고 팍 내보냅니다. 내보는데 쓱 터보다가 약간만 입이 들리도 그때는 말랑말랑 하지 않습니까? 팍팍 깨져요. 근데 그 깨짐이 입이 지형에 깨지면은 엔진이 타이밍 벨트 뭔지 아시죠? 예. 혹시 모르시는 분? 엔진 타이밍 벨트 뭐 하는 거냐면요, 이겁니다. 엔진에 기름을 분말 기름을 떨어주고 펑 터뜨리고, 그다음에 그게 터뜨리면은 동력을 크랭크샤프트에 받고 나머지 여조된 부분을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탕탕탕 늘어주는 밸브를 제어해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하니까 스프라켓 기어야 돼가지고 엔진이랑 같이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에 제가 고객을 모시고 업체를 가는데 현대차였어요. 가다가 갑자기 말도 안 하고 나중에 타이밍 벨트 나갔는데 가니까 엔진 다 돌려놨다고. 그런데 그 옆에 같이 동승하시던 분이 우리 협회에 아주 원로이신 분입니다. 그분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분이 전화를 안 되더만 고맙게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엔진 한 200~300 하거든요. 125만 원을 갚았어요. 들어보내고 차는 보내고 택시 불러가서 들어갔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검사하느냐 하면은 전수검사입니다. 전수검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10명의 아주머니들 가서 스프라켓 체형을 검사하거든요. 이걸 딱 돌립니다. 돌리는데 내가 아무리 돋보기 저만 쳐다보고 있어도 그 중간에 나가 있는 거는, 그런데 잘못 깨진 거 들어가가지고 현대에서는 난리시죠. 그래서 그걸 모신비전을 합니다. 모신비전. 그 모신비전은, 모신비전의 특징은 피사체와 카메라가 굉장히 근접입니다. 두 번째, 카메라에서는 벌써 빛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조명이 적절하게 잘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지형이 80개라면 1분에 80분 돌립니다. 돌리는 순간 딱 찍어서 지형의 치수를 체크해가지고 이상 넘은 체크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아무리 지향을 좋은 인공지능이라도 안 되고요. 이제 그때 머신비전은 전부 다 수학입니다. 엄청난 수학입니다. 윤곽 끌어서 치수가 얼마 나오고 상가함수, 대수, 소수화 이런 거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아까 저 인공지능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뭐라 그랬죠? 우리가 뇌에서 기억하는 구조를 본떠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폴링 기법이 있는데, 이게 차원을 축소한 이미지가 너무 크다 보면은 연산 속도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이고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세로축을 강화시키는 거고, 어떤 식으로 가로축을 강화시키고,
대각선을 강화시키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알고리즘이 쭉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 돼 있다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내릴까요? 올려볼까요? 한 3년 전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만든 건데요. 개와 고양이를 인공지능이 어떻게 기억하느냐를 시각화하는 식입니다. 이런 그림들 인공지능 하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뭐냐면 이 각각의 노드에서 뭘 기억하냐면은 눈의 한 분야를 특징을 추출한 겁니다. 여기서 귀의 한 분야 이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어떻게 학습한 모델에 넣어놨겠죠. 그러면은 현월값을 주면은 또 이런 식으로 다 추출해서 학습한 거하고 어디에 매칭이 잘 되는지 거기 뭐 80% 90% 놓으면은 굉장히 좋은 거겠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CNN인데 CNN이 꼭 조금만 이미지를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능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그 이미지가 아닌 부분도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냐면은 디렉터리별로 이미지를 같은 거 넣고 디렉터리 네임을 라벨 값 Y값이라고 얘기했습니까? Y값을 주고 안에 이미지 그 자체는 3차원이지 않습니까? 그걸 각각의 X값을 주고 다 불러서 학습을 푹 시키는 겁니다. 요거는 요겁니다. 이 제품 시킨데요. 요거는 한 1m 정도 되는데 요 제품이 10가지가 있는데 변별력이 전체 길이만 봤을 때 7cm 정도 차이가 안 납니다. 길이를 보면 사람이 봐도 누군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는 어떻게 지가 찾아내면은 요런데 조금씩 보면 조금씩 틀리는 게 있어요. 그게 변별 포인트입니다. 그거 사람이 하려면 어려운데 요걸 쭉 돌리니까 그 작은 부분 하나만이라도 새로 인풋값 준 거하고 차이점을 찾아서 요거는 뭐다. 앞에서 머신비전은 척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피처 익스트랙션 특징을 분류해서 특징을 추출해서 분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똑같이 뭐 라이브를 물려드리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또 실제 한번 또 돌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런 뭐 학습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라, 예, 요거는 이제 라이브러리 로딩 하고요. 로드 AI 프리트레이드 모델을 해놨기 있어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그리고 이거는 실제 이제 시각화를 위해서 또 총선을 하나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새로운 테스트 값을 잠깐만요. 새로운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불러오는 있어야 되는데 화면이 어디 있나? 요 이미지 앞에서 학습한 거 아니고 요거는 제가 현장에 가지고 휴대폰을 찍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사이즈 때문에 사이즈가 너무 컸어. 조금 줄이고 맞춘 겁니다. 아까 인공지능 학습할 때 학습 데이터 형태로 리사이징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앞에 9번이라는 것은 9번에 9번째 해당되는 클래스 라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건 뭐 약간 이런 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노네요. 보니까 인풋은 9번 클래스인데 애처가 9번이고 그 다음에 다른 거하고 차별성은 9번의 독보적이네요.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사람의 머리에서 늘 생각하는 구조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재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뭐 아주 뭐 그냥 해놓은 거니까 앞서 보겠습니다. 요거는 비파기 검사, 엑스레이 했던 거 검출한 겁니다. 불량 검출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거의 뭐 똑같이 들어가요. 이거는 파이토치 이용한 거고요. 뭐 사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라벨 요거는
라벨 값을 내가 인위적으로, 이거는 분량, 아까 사각박스 분량에 해당되는 이미지 사이즈를, 이미지 그 크기를 정해준 거고, 그거는 분량인데 1번 분량, 2번 분량, 라벨 값이 다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걸 좀 뒤에 할 얘기 때문에 요걸 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요 얘기는 제가 챗GPT 강의할 때 써봤던 얘기인데요. 자연어 처리입니다. 자연어 처리인데 실제 여기서 사용한 거는 학습 데이터는 조금입니다.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 학습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죠. 만드는 데다가 새로운 질문, 프롬프트라고 요걸 하나 줘가지고 응답을 생성합니다. 목적은 제조 현장에는 우리 아시다시피 챗GPT는 할로시네이션 때문에 고민이지 않습니까? 제조 현장에는 할로시네이션은 때문에 못 씁니다. 그죠? 거칠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는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플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전부 텐서플로 쓰고 있네? 그렇네. 텐서플로 실행 한번 시키고요. 실행했나? 네, 실행시키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뭐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얼마 안 되는 걸 실행을 시켰고요. 그래 보니까 단어 집합의 크기는 총 113개라고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하는데요. 텍스트 데이터는 토커나이즈와 센텐스라고 얘기하는데요. 토커나이즈는 저기 아까 문장에서 단어만 추출해냅니다. 단어만 추출해가지고 그 단어마다 텐스플로나 파이토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행렬 데이터의 수치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워딩 텍스트니까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저기서 보면은 뭐가 있을지 뭐 손흥민이가 오늘 비행기를 타고 가면 손흥민은 1번, 비행기는 2, 12시는 3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데이터를 아까 또 학습합니다. 요거는 이제 학습하는데, 요거는 뭐 제가 시간 관계에서 50으로 해놨네요. 여기 끝났네요. 그 다음에 학습한 모델을 저장할 거고요. 저장한 걸 다시 불러와서 얘한테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는데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앞에 있는 단어 중에서 프롬프트로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하고 저 다음에 오는 단어 하나만 찾아줘. 이게 챗GPT에서 트랜스포머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 113개의 워딩만 가지고 다음 단어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물었으니까 하니까 뭐라고 얘기가 하느냐면은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되어 있네요. 요 말은 앞에 있는 단어로 해가지고 뒤에 오는 확률적으로 가장 큰 놈을 잡아서 뿌려준 거고 챗GPT는 저걸 하면서 사람이 개입되어 있어요. 챗GPT는 어떻게 휴먼 피드백이잖아요. 그걸 되어 있고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무엇을 원합니다. 제조 현장에는 정확한 표현이 거칠더라도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는 제가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토커나이즈하고 뭐 센텐스 나눌 때 좀 미세 조정하고 그 다음에 또 한글이 좀 많이 어려워요. 이제 보면 불령어 그 다음에 기호 뭐 이런 것들을 뭐 조사나 이런 것들 불령어 절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뭐 쭉 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또다시 한번 뒤에 5단어를 외쳐갑니다. 그 뒤에는 50단어.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소설 있지 않습니까? 소설. 한
잡아요. 125페이지 소설 한 권 잡아요. 해봤어요. 해보니까 저 솔직히 소설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소설을 만든 원작자한테 검증해라 하니까 뭐 자기도 확실한 남자 얼마 이제 사투리로 얼마 맞다 뭐 얼추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힌트를 얻은 게 이런 부분들을 제조 현장에 넣어야겠다. 그 다음에 뭐지? 여기에 없는 제조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난리지 경험을 잡으려면은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제조 현장의 제일 확실한 데이터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 좀 더 상상을 비춰볼게요. 우리 CNC 기계 CNC의 그 장비에 보면은 CNC 장비가 보통 3억, 4억, 2억 하잖아요. 태블릿 PC 싸잖아요. 태블릿 붙여놓고 그 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챗GPT한테 물었지. 야, 내가 지금 피처 가공하는 마인이 곡면에 R이 45 곡면인데 밀림으로 따를 거고 재질은 SM45C야. 요때 가장 적절한 스핀들 해준 수와 피드 값을 뭘로 하면 좋아? 물어보겠죠. 하면 챗GPT가 아까 저런 식으로 학습이 됐다면은 야, 그때는 이 장비는 스핀들 수에서 만 RPM 해도 성에 상관없어. 그리고 피드 속도는 좀 더 빨리 해도 상관없어. 그게 내가 학습한 데이터야. 뭘 알려주면은 그 사람들이 오퍼레이터 꺼가지고 판넬에서 눌리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뭐냐면요. 요 데이터 전체도 계속 학습을 할 거죠. 그런데 분명히 불량이 났을 거 아닙니까? 불량 난 컸을 때 상황을 가지고 그 파라미터들을 분석하겠죠. 근데 분석하는 기법도 뭐죠? X값이 있었고 불량 났던 Y값이지 않습니까? 앞에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X, Y값. 머신러닝의 기본. 그런데 현장은 머신러닝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축적하고 하지는 않았죠. 해야 될 건 뭐죠? 이렇게 하면 이게 좋아집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으신 아이디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좀 보고 학습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 심플합니다. 동대 공장이 있대요. 동대 공장이 뭡니까? 동대에서 동대 게 아니고 그냥 레퍼런스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런 걸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말씀드립니다. 요 뒤에 뭐 할로시네이션하고 뭐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거는요. 요거는 학습을 안 합니다. 학습을 안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똑같은 건데 학습을 안 하면 뭐 하는 거냐면은 요거는 챗GPT 라지 랭귀지 모델을 쓴 겁니다. 피팅이라는 과정이 생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들어오셨죠. 프롬프트를 어떻게 던질까? 그런데 프롬프트를 이렇게 던지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모델이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되어 있게 이렇게 답을 해줄까? 제가 몇 차례 시도를 해봤어요. maybe 이렇게 하나 이럴 거야. 해봤고 그러다가 그래도 뭔가 손이 잡히는 게 없는데 GPT-2로 가지고 요걸 비주얼리제이션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관계로서는 얘기할 거는 대충 오늘 제가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 지을 것 같고요. 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이랬지? 화면이 PC에서 타협하고 틀리네요. 그래서 AI 연구회가 시간이 넘어지는데요. 이제 지난 2월 28일 날 우리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남기훈 연구원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물씬 장면을 도와줘서 감사하고 하반기 시작할 때도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처음에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한 명이라도 아무도 안 오도 간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한다. 두 번째 떨어지는 감을 입 벌리고 안 있으란다. 나는 필라면은 나무를 심으려 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뭔가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좀 얘기를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좀 보다 이제 이때까지는 한 것보다는 이제 보다 좀 실질적인 연구의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실질적인 게 과연 뭐냐? 구체적인 아이템을 좀 가지고 하자. 여태 구체적인 아이템이 뭐죠? 우리는 제조 경남이잖아요. 제조 경남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너는 과제 기획을 하고 저 생각은 POC까지 하면 좋겠다 생각인데 그 POC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어떤 가시하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은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이 팀장님 우리 이런 아이디어 있으니까 우리 과제 기획이니까 우리 이걸로 외쳐봅시다.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경남의 제조 혁신을 해서 그래서 이 팀장님 지난번에 이걸 강의하실 때 했지 않습니까? 제조 AI 대표 경상도 바람이 드는 대표 이해하십시오. 대표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경남의 제조 AI 대표 공장처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서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때 보니까 그건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는 저보다는 좀 더 낸빌리 인사님이 와서 강의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사실 저희들이 AI 연구회가 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우리 그 조들 때마다 우리 애너블리 얘가 했어요. 우리 헝거리 정신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는 뭔가 좀 하려다 보니까 좀 운영비 정도 필요하고요. 그 과제 어떤 활동이 과제 기획을 좀 해야 되겠고요. 과제 기획 과제를 POC까지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기간이 뭐 백나치피든 뭐든 좀 이 과제 기획 제안을 좀 하고 좀 하면 좋겠고요. 이런 꼭지로 다시 한번 모여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뭐 의견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거기 어떠신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한 말씀보다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까지 AI가 어떤 건지 개념을 좀 잡으셨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업의 같은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분량을 분석해 본다. 그럴 같으면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첨예돼 가지고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분석해 봅시다 하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어떻게 아레나를 정의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고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될 것이고 이런 얘기가 좀 심도 있게 얘기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시간에서 오시는 분들의 도움이 되지 않겠나. 아유 진짜 너무 좋으신 얘기.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이 부분에서 의견 주실 분 있으면 우리 임철호 공무원님 하실 얘기가 일단은 사인을 받아서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저는 특별한 네, 그냥 고민은 아직 없고요. 이 제조 쪽에서 실질적으로 역량이 되는 업체들은 과제로 진행을 잘 안 하거든요.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런 쪽 역량이 되는 업체들을 좀 걸러내고 실질적으로 좀 애매한 수준에 있는 그보다 밑에 있는 레벨들은 또 실제로 하려고 해도 일단은 뭐 데이터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먼저 저희가 컨택을 해서 아이템을 발굴하는 거를 좀 먼저 진행을 해야겠죠. 저희가 아무리 그냥 수요 기업이 어떤 기업에 해당될지 모르면서 저희끼리 논의해서 만들어진 아이템을 적용할 기업을 찾는 것보다는 업체 쪽에 요구도를 수렴하는 게 그리고 그 수준을 보는 게 좀 먼저 진행돼야 아이템 발굴이 되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혹시 또 다른 뭐 말씀해 주시죠. 예, 스마트 공장 사업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에 근무하고 정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정보산업진흥본부 오기 전에 스마트 공장 사업을 한 5년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저희 먼저 오늘 이제 제가 첫 여기 이제 자리를 이제 하면서 느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경남의 이제 IT 기업들이 특히 이제 여기 ICT 협회를 좀 위주로 해가지고 AI 연구회를 참여하고 계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지역에 계시지만 서울 경기권 못지않은 그뭐 맨파워나 내지는 관심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충분히 느껴보고 그리고 배터리가 다 되고. 아 목소리가 좋아서 그냥 마이크 빼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도 전시회나 세미나 이제 특히 서울 경기 코엑스나 이런 데서 하는 세미나 참석했을 때 느꼈던 그 인사이트나 내지는 어떤 감흥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상당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제 회장님 그 설명 마지막 단에서 어떤 그 사례 말씀하실 때 제가 처음에 질문하려고 했던 건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첫 데이터 셋이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모델링을 할 건데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 제조업체에서 신규 모델 내지 신규 라인의 그 데이터 모델을 만들려면은 모델링을 하려면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내지는 그 이제 형상 데이터들이나 어떤 제조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 달에 GPT로 활용한 사례를 말씀하실 때 약간 이제 생각이 든 게 스마트 공장 사업을 할 때도 보면 우리가 제조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조 데이터가 많이 생성이 되고 제조 데이터에 대한 활용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하는데 그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럼 우리가 제조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건데?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곤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박 본부장님 하실 건데 안한기 원장님 계실 때도 제조 데이터를 뭐 어떻게 활용할 건데? 라는 질문을 저희 이제 스마트 팀한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GPT 설명하실 때 순간 든 생각은 그러면 제조 데이터의 어떤 거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신규 공장의 어떤 내지는 신규 라인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AI 모델을 만드는데 타사의 제조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내지는 돈을 주고 사오거나 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이러한 어떤 작은 프로젝트 내지는 어떤 그 POC를 한번 요 AI 연구회에서 한번 시도해보면 우리가 이제 경남에서 제조 데이터 활용 사례를 특히 이제 GPT와 AI를 접목한 성공 사례를 이제 파일럿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일본에 해당되는 얘기를 해주신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일본 내용은요 오늘 뭐 그래도 뭐좀 의견을 모으려고 그러면은 의견이 뭐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생각입니다. 저 생각은 제조 공정별 AI 보급 확산을 위한 방법론 연구인데 첫 번째가 데이터 게더링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데이터 체크를 하나 만들자. 이 데이터 체크가 뭐 하는 거냐니까 그러면 저기 공정별로 여러 가지 공정마다 데이터가 막 들쑥날쑥거릴 건데 맞춤형이 아니라 데이터 체크에는 이런 공정에는 필터를 설계한다 생각합니다. 한데 이런 공정은 이 정도 부분들은 개비지 데이터야. 이거는 좋은 데이터야. 이런 걸 먼저 필터링 거치자는 거죠. 이 데이터가 잡히지 않고 지금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캠프를 2번에 걸쳐서 무작위로 데이터 끄잡아내가지고 리버스 엔지니어에서 거꾸로 다 뒤집었어요. 데이터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걸 우리 단톡에 다 올려한 분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데이터는요. 미시간 주립대에서 S자 밀링을 하기 위해서 랩에서 추론 모델을 해가지고 검증한 걸 마치 현장에서 품질 검사라고 툴 마모 체크가 교환 주기를 예측한다고 올리는 기가 찹니다. 그건데 또 엊그제 캠퍼스 메일 왔더라고요. 데이터 사과라고. 솔직히 깎게요. 획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핵심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체크 같은 거 만들자. 저거는 어느 특정 분야만 되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에 들어오면 거기에 세팅되는 파라미터를 조정해가지고 일단 데이터를 만들어보자. 양주 데이터.
근데 우리는 경남의 제조잖아요. 경남의 제조 특성에 해당된 거에 좀 만들자. 그래서 그걸 학습 데이터 활용과 가이드라인 두고 데이터 센서를 보고 학습 모델은 아까 우리 인픽스에서 말씀하신 모델의 메소날리지조차도 공유를 하자. 하는 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 이걸 만드는데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아침에 미팅하다가 챗봇 말고 디지털 멘토라고 용어를 바꿨습니다. 제조 기반 디지털 멘토 구축과 활용 연구. 이게 뭐냐니까 아까 저기 자연어 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장의 데이터는 좋은 표현, 미사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잠깐 팩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용접이든 뭐 주물이 주영을 하든 내가 작업자가 뭐 해야 되는데 언어도 안 통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분명히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챗봇한테 물었어. 멘토한테 물었어. 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 물론 작업 시방이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까지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작업 시방은 근데 뭐 여기가 못하는데 작업 시방은 사실은 프로세스 BOM을 다루는 학력인데 지금 프로세스 BOM을 얘기해가지고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하시는 분도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어쨌든 뭐 그런 거 하고. 근데 이걸 또 구축학을 하는데 우리 또 좋습니까? 프롬프트를 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보자 하는 게 저 아이디어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어떤 뭐 예, 우리 저 K 데이터 랩의 우리 저 송 대표님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창원에서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하고 있는 K 데이터의 대표이사 손정입니다. 저희 쪽은 초기에는 자동차 공장 쪽으로 시작을 부품 회사로 MES를 많이 보급했는데 현재는 식품 회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딱 회장님 얘기하신 2번, 3번에 관해서 경남 대표 공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이미 그 저희가 해썹을 스마트 해썹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썹의 관리 그리고 식품의 CCP에 관련된 지금 챗봇 연동과 AI 프롬프트를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공유를 할지 말지 고민을 했지만 사실 뭐 이거 자체가 기술이 뭐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이걸 공유하면서 저희가 같이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회사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만약에 저거를 진행하게 된다면 2번이랑 3번을 저희 쪽 이제 프로젝트랑도 연결하고 자료도 공유 드리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기초 데이터 부분은 회사 자체의 데이터는 이제 뭐 협의가 필요해서 공유가 좀 힘들지 모르겠는데 그 식품의 공정에 관한 표준 공정의 그 관리 문서라든지 그런 문서 같은 경우는 이미 식품안전원에서 몇천 페이지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표준 공정이라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저 2번, 3번을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저희가 뭐 혹시나 이제 필요하면 같이 저거를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떤 내가 가진 기술을 이렇게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그리고 오늘 뭐 연락이 왔는데 저희 제조 데이터 가공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가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대표 업종하고 달리 거기도 이제 농식품 쪽 이제 마늘 검사 데이터긴 한데 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상품 가공을 해서 공유하는 거를 목표로 좀 진행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하신 뭐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같이 작업을 해본다거나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기존의 공급 업체 대상으로 이제 그 제조 데이터 가공 판매 그쪽을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스토어에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같이 뭐 공유를 하거나 뭐 사례라든지 레퍼런스를 좀 보여드리거나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의 말을 그렇게 아닙니다. 저희는 따로 경북 의성만으로 해서 따로 신청했습니다.
아유,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뭐 AI 뭐 현재는 얼마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매번 하는 모든 가정이 방법론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해서 하니까 한 번 잘해놓으니까 그냥 그 카피해가지고 데이터만 보고 파라메터를 봐. 그래서 그 생각 들면서 왜 이걸 제조 경남의 메소달러지 스탠다드 같은 걸 만들까?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보자는 게 1번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챗GPT를 이용하고 되고 제가 또 심지어는 뭐 여기 들으신 분들 있을 텐데 로봇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로봇가 또 강거리지 않습니까? 로봇 시뮬레이션 저 로봇 몰라요. 모르는데 챗GPT 물어가지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그것도 해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좋겠지 않겠나 싶어서 혹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간 관계상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으신 아이디어 있으시면 내일 오전 중으로 좀 저한테 어떤 형태든 연락 주시고 아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일부분들을 클러스터링을 해서 운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운영은 주체는 AI 연구회가 아니 될 가능성이 많고요. 단지 AI 연구의 아사나 어떤 꼭지 2개 정도를 해가지고 AI 연구회가 어차피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클러스터링 된 조직이 움직이고 관련된 사람은 지금 AI 연구회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움직이고 참석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창석 팀장님이 또 높게 오셨다고 또 한 말씀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라서 마이크를 저 한번 좀 얘기 한번 해주시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뭐가 있냐면요. 데이터 체크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경남 TP에서 경상남도 디지털 플러스 엑사 프로젝트 수요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얘기 듣기로는 AI 쪽에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네트워킹입니다. 연구에 AI 연구의 하나에 아까 한 2꼭지 정도를 아까 놓았던 얘기 의견 들어서 2꼭지 정도를 특별히 지원되는 건 활동비 정도에 지원되더라고요. 회의비 또는 필요하면은 전문가 강사 부른다면 강사 부르는 강사비, 그 다음에 네트워크비로 해가지고 필요하면은 우리 1박 2일로 우리 통영에 가가지고 1박 2일로 이렇게 디스커션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동안 AI 연구회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보충스럽고 어려웠는데 저렇게 클러스터링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따로 의견 조사해서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김원술 실장님도 저 꼭지에서 초부대 이해한 겁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은 시간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라 촉박한데요. 촉박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모아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실질적인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저기 놓았는 과제들이 올 연말까지 다 마무리 있자 이런 건 아닙니다. 저게 가능성이 있겠는지 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괜찮다 하면 아까 저 7번 같은 경우는 경남 제조업의 AI 보급 확산을 위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 검토하고 했다고 하면 또 내년에 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 드는 이상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얘기를 덜 해야 또 더 좋은 아이디어도 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2주에 한 번 하는 게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한 번 하고 뚝뚝 들어가면 다음 주 해야 되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저런 식으로 좀 더 직접적인 클러스팅을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